미국하고의 관계는 한국도 일본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우수한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총리가 극우 쪽에서 나온다면 바뀔 우려가 있어서 일본은 한국과 직접 협력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삼각구도를 형성하려는 걸까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는 한국도 일본도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하고 관계를 맺고 한국도 미국을 통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조정 효과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이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우수한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만들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평가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고생한 그러한 인생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통령하고는 또 조금 다른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보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대표가 한국에 건너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조선일보하고 같은 보수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친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가 와서 직접 인터뷰를 했고 굉장히 좋은 기사를 일본에 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 어떤 식으로 걸어왔는가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일본 쪽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눈은 굉장히 호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리가 극우 쪽에서 나온다면 이게 더 바뀔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서는요.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0월 16일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자민당 다카이치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가 고위 연정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카이치 자민당 존재가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다카이치 자민당 존재는 여성 아베로 불리는 굉장한 극우 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카이치가 일본 총리가 될 경우는 여자 아베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다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견고해진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이 일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혹시 추진된다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일본이지, 한국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그리고 일본 기시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 때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동시켰습니다. 네,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시바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다카이치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의 일본 정권하고 강경우파 일본 정권이면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그러한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중도적인 정권일 경우는 이게 한국하고 잘 협력하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력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극우 정권이 들어설 경우는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정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을 희생시키고 이제 일본 안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당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일본의 극우라는 것은요, 한국을 희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에 어떤 사상가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한국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은 일본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다. 중국하고 일본은 대등한 관계이지만 조선은 한층 아래에 있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주의가 시작돼 가지고 그 사람은 야마가 소코라는 사상가였지만 현재 일본의 극우 쪽에서 일본 극우 사상의 시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시작된 그러한 한국에 대한 멸시, 일본의 우월주의, 그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일본 쪽의 근거는 사실상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나온 사상이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그러한 무사, 그 사상가도 무사이기 때문에요. 무사들이 느낀 것은 조선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것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때 1923년 조선인 대학살이 있었고 35년간의 일제 간점기, 그때도 굉장히 많은 한국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일본의 극우 쪽에서 주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일본에서 극우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그런 것들이 현대를 달리하여서 나타나 가지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일본 앞에 한국을 내세워서 한국을 희생시키면서 일본은 좋은 것만 얻어간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노인들의 노후 현실은 어떠한가요? 일부러 교도소에 가는 일본 노인들이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일본의 노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노인분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한국에서는 먼저 부모가 되면 자신들의 생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입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일본은 아이가 20살을 지나면요. 거의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혹은 결혼한 이후에도 지원한다라는 한국하고 달라요. 일본은 20살을 지나면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덜하죠.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연금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이거는 일본은 2.40년 지나면 연금이 굉장히 고가를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2005년에 연금을 덜 받고 더 많이 내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단 일본의 전년퇴직은 65세인데요. 지금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받는 연금은 한국 사람보다 적어요.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국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키웠다면 또 아이들도 부모를 부양해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깨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분들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또 손을 벌리는 그러한 부모도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이 지원해주는 부모도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독사 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독립돼 가지고 또 먼 데 살고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 또 부모 중에서 한 사람 돌아가시면 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도시에 도쿄에 가고 오사카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고독사하고 몇 달 지난 후에 발견된다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편의점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거든요. 일본의 그러한 인구가 많이 없어지고 소멸 도시라고 하여서 소멸이 되어가는 도시에서는 마트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일본은 특히 지자체가 편의점만큼은 남기자라고 하여서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편의점에 가면 모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응급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편의점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노인분들의 생활은 일본에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분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범죄 발생 건수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흉악범은 아니에요. 거의 절도, 그러니까 뭐 가게 들어가서 가게 물건을 좀 훔치고 나온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더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그 집에서 생활한다면 식비도 들어가고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다 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형무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형무소에 그냥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돈도 이게 지불하지 않아도 거기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일부러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도둑질을 하고 또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 가요. 나 이거 훔쳤다고. 그런데 일본은 법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절도범이라고 해도 당신은 6개월간 형무소에 들어가야 된다. 혹은 형무소가 아니더라도 이게 교정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편하다라는 거죠.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몇 사람 함께 있는 방에서는 흉악범이 아닌 이상 그냥 절도범이면 절도범끼리 그냥 뭐 6사람이 있거나 뭐 여러 명 있거나 그런데 말을 걸을 수 있는 친구도 생기고 뭐 좋은 게 많대요. 그리고 의료 보험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계속 의료적인 검진을 해주고 이게 정말 천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후에도 다시 뭔가 해요. 다시 범죄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여기서 살겠다 라고 하여서 형무소에 한 달 20만 원이라든가 30만 원 내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봐주는 사례비죠. 그리고 집세 대신 감옥비를 내는 것입니다. 도판비라든가 그런 것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원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일부러 했구나. 이제는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제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또 판결이 요새는 나온대요. 그것을 알게 된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요. 약간 흉악범이 되어야 이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이 나이프로 일본 젊은 여성을 위협했대요. 물론 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위협만 했어요. 그것으로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그러니까 현장 체포가 목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젊은 여성을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경찰서에 넘겼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앞에서 감옥에 갔을 때는 절도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이제 굉장히 흉악적인 범죄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또 흉악 범죄를 일으키면 이거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이만큼 일본의 노인 사회에 일각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은 아직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 아빠가 이런 식으로 했다. 우리 아빠가 70세인데 그런 짓을 했다. 아이들이 놀래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려오는 아이들도 없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 혹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의 남남으로 살고 있어.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몇십 년 후에는 일본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본을 미래 한국의 거울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